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건저당. 우선은 건저당은 보통 저당하고 특징이 뭔지를 딱 잡아야 됩니다. 특징. 자,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갑은 은행이고, 을은 중소기업 사장이고, 강의 들으실 때 그냥 문제 푼다, 답 낸다 하지 마시고, 요 파트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출 것인지, 좀 핵심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거래합니다. 사장한테는 토지가 하나 있다. 13억짜리. 사장은 계속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채권이 고정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정간 변동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사장의 토지에 건저당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이 계속 변동되다가 요거를 결산기라 하거든요. 결산기에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저당하고 달라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채권은 확정이 안 되고 대신에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 됩니다. 채권 최고액. 만약에 최고액이 1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결산기에 가니까 11억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고액의 의미는 뭐냐?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 책임의 한도다. 그러면 X입니다. 우선 변제의 한도. 그러면 11억 중에서 10억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1억은 우선 변제를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고. 자, 아무 소리 없으면 피담보 채권은 결산기에 확정이 됩니다. 결산기에. 그러면 결산기 전에 생긴 A 채권이 있고 결산기 후에 발생하는 B 채권이 있습니다. B 채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생긴 채권까지만 우선 변제받고 즉 담보가 되고 결산기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결산기에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 신청으로도 확정이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경매 신청. 근데 경매 신청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누가 경매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갑이 이제 을의 토지에 다시 옆으로 그려보면 자, 을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후순위로 건저당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갑은 선순위, 병은 후순위 일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100명의 건저당권자가 있을 때 한 명이 경매 신청해도 100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럼 누가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요. 자,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물음이 갑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럼 갑 지가 신청해도 확정, 병이 신청해도 갑에게 확정됩니다. 자, 갑 지가 신청할 때는 언제요? 신청시. 신청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는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이 된다.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눈빛이 이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신기한 듯이. 자, 그럼 거꾸로 이제 물음이 병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병이 신청하면은 신청시에, 갑이 신청해주면 병의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가 신청해서 자기 채권은 신청시, 남이 신청해서 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시.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얼마를 변제해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옵니다. 얼마를 변제해야. 자, 예를 든다면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해서 건저당권을 소멸시킨다. 그러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11억 전체를. 그런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해서 소멸시킬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채무자나 설정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를 갚아야? 총채무.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갚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됐죠?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35번. 자, 최고액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네요. 그죠? 자, 2번에 보세요.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즉 건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처럼 채무액은 11억, 최고액은 10억. 자, 그럼 물상보증인이 지금 변제를 하고 있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채무전액을 변제다, 최고액 변제다, 최고액. 그래서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X란 말이야. 2번이 답이죠. 자, 3번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후에 생긴 채권. 여기 보세요. 확정 후에 생긴 채권은 B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전의 채권은 담보되고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4번을 보시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요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남이 신청했습니까? 지가 신청했습니까? 지가 신청해서 자기 피담보 채권은 신청한 때 확정. 맞잖아요. 자, 5번에는 잘 읽어보시면 지가 신청했습니까? 후순위가 신청을 해줬습니까? 후순위. 그때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2번이 X로 답입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은 객체가 될 수 있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4개입니다.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지분. 자, 이번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에 해당된다. 이건 뭐 국어 아닙니까? 원래 성계는 2개 있잖아요. 이전적 성계, 설정적 성계. 들어보셨죠? 이전은 권리 전부가 성계된다 이런 뜻이고 설정적 성계는 일부가 성계된다. 그러면 저당권은 벌써 설정이라 말을 썼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성계에 해당한다. 이래 맞지. 그래서 X. 자, 3번에 보시면 일괄 경매 동그라미. 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했을 때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에만 받을 수 있다. 자, 5번부터 볼까요? 저당물의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거를 제3취득자라 합니다. 자, 제3취득자는 기억날까요?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3가지였습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매수인 자격. 대위 변제에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은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우선 상환 앞에다가 뭐 넣어라? 최우선 상환. 자, 그래서 5번도 틀리네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래야지. 자, 4번이 이제 옳습니다. 4번. 자, 4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저당권 실행의 이미 경매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질 것.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3대 요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저당권 실행의 이미 경매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질 것.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4번에 대조를 딱 시켜봐야 된다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4번. 그 핵심이 뭐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 안 했다 이런데 그냥 포인트 맞추면은 저성간다 저성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냐 안 했냐 그걸 찾아라고. 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 지금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리 돼 있잖아요. 그럼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이미 건축이 존재합니까?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지. 그러니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간단하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오네요. 그죠? 자, 36번은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요 훈련 잘해야 됩니다. 훈련. 자,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다. X 토지와 Y 토지, Y 건물이 있다. 그죠? 그럼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때 옆에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자,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X는 1억 2천만 원짜리고 Y는 8천만 원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순위가 항상 나와야 되거든요. 갑은 X도 Y도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걸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자, 그러면 1순위가 갑이에요. 갑. 갑이라는 사람은 1억 5천, 갑이라는 사람은 1억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순위가 딱 나와야 돼. 2순위는 그죠?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주어진 것은, 그죠? 갑은 채무자 소유 X 건물과 제3자 소유 Y 토지 이리 돼 있잖아요.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물상보증인. 그래서 이게 물상보증인 Y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상보증인을 A라고 봅시다. A 소유. 요렇게. 자,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은 을도 X의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돈을 빌리지 않은 물상보증인도 Y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동시에 신청, 동시에 배당. 이시에 신청, 이시에 배당. 이거 하나를 가지고 훈련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만약 공동저당하고 건저당하고 공동저당은 100% 나옵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만약 공동저당이 나오면 요 36번을 가지고 훈련을 완벽하게 해놔라고. 완벽하게. 자, 우선은 동시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대원칙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갑이 X와 Y를 동시에 경매를 넣었을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간다. 요거를 안분배당의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분배당.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동시에 갑이 경매를 넣었으니까 총 낙찰 대금은 2억이 나옵니다. 2억. 자, 그러면 경매 대가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2억 중에서 1억 2천은 몇 프로입니까?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2억 중에서 60%죠? 맞죠? 그죠?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6, 5분의 3이네요. 그죠? 5분의 3. 그럼 요거는 뭐요? 나머지 5분의 2.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도 되고 분수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총 낙찰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60%, 40%, 5분의 3, 5분의 2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갑이 배당을 받아가는 방법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라 했거든요. 그러면 자, X에서 1억 2천에 5분의 3을 받아가고 8천에서 5분의 2를 받아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 자, 한번 해볼까? 1억 2천에 5분의 3이 얼마? 됐고. 자, 8천에 5분의 2 얼마? 됐고. 계산도 안 되잖아. 그래서 경매 대가 비율만 이렇게 내놨고, 그러면 5분의 3이 뭐냐? 채권의 5분의 3만큼을 X에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1억 5천에 5분의 3은 5, 3, 3, 3은 9, 9천이 되네. 9천. 아시겠죠? 9천. 그럼 나머지 요건 얼마? 6천. 요래 해가지고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거를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뭐라고? 안분배당.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마 이거 계산 안 되겠나? 만약에 민법에 계산 문제 해봤자 여기밖에 안 오는데 요게 계산 안 되면 내가 공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공이 누구? 개론선생. 그 우리 학생들 보니까 계산 문제 텄더라. 그 가르치지 마라 그냥 아예.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계산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론에서 계산이 수학이면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채권의 5분의 3을 X에서 채권의 5분의 1을 Y에서 그래서 X에서는 9천 받고 Y에서는 6천 받고 이래 가지고 1억 5천을 받아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1억 2천에 9천을 딱 받아가면 아직 얼마 남았어요? 3천 남았죠? 그럼 병이 3천을 받아가고 자, 8천에서 6천 받아가니까 얼마 남았어요? 2천 남았죠? 그럼 정이 2천을 받아가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인지? 자, 이거를 뭘 한다고? 안분배당. 이렇게 불러요. 안분배당.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렇게 나오면은 다 맞춥니다.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자, 여기에 X는 채무자 물건이고 Y는 물상보증인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X도 채무자, Y도 채무자 소유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물상보증인이 들어와 버리면 요게 적용이 안 된다. 요게 2010년도 혁명적인 판례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판례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2010년도부터는 지금은 이렇게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가.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상보증인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야.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희생을 치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못 받은 것만 물상보증인에서 받아가라. 이게 판례입니다. 현재. 그럼 최대한 받아가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러면 1억 3천 중에서 못 받은 게 얼마예요? 3천이죠. 그래서 여기는 3천으로 받아간다. 요렇게 받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눈을 항상 밑으로 이렇게 뜨라. 이래 닫지 말고 이래 하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아 저거 이해가 안 되구나 이렇게 느낀다. 눈을 밑으로 이렇게 좀 개선 처리하게. 자,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면은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1억 2천을 받아가고 못 받은 게 얼마다? 3천. 그 3천만 물상보증인에서 받아가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래 받아가면은 병은 하나도 못 받죠? 그죠?
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은 8천에서 3천 받아가면 5천 남았죠. 그러면 정은 5천을 다 받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후순위까지는 안 나와. 그래서 갑이 어떻게 배당 받아가느냐. 물상 보정인이 없다면 9천, 6천. 물상 보정인이 들어오면은 1억 2천, 3천. 됐죠? 그렇게. 자, 1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동재단권자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Y 토지에 대해서도 실행할 수도 있다. 맞고. 자, 이번에 X와 Y 토지에 대해서 동시 배당, 동시 신청이 행해지면은 갑은 X로부터 최대한 얼마? 1억 2천. Y 토지로부터 나머지 얼마? 3천. 맞단 말이에요. 물상 보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3번하고 5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갑이 물상 보정인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은 경우에 자, 정한 갑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이시로 하나씩 경매를 신청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에? 그러면 만약에 X만 경매를 신청해서 1억 2천을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게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갑이 채무자 재산의 경매를 신청해서 1억 2천을 다 받아갈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게 얼마예요? 3천. 그 3천을 여기서 다시 경매 신청해서 나중에 받아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선 X에 신청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X만 경매를 신청해서 1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 병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0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을 좀 보호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호하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느냐? 잘 들으세요. 자, 만약에 갑이 동시에 신청했다면 Y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병이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한번 해보세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X만 신청해서 1억 2천을 다 받아갔다. 그럼 병이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느냐? 병은 갑이 동시에 신청했다면 Y 토지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병이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해서 받아간다. 그걸 뭐라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여기도 또 요게 채무자입니까? 물상보정인입니까? 물상보정인.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의 갑을 대위하지는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위도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만 대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물상보정인이 들어오면 대위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갑은 이제는 물상보정인 Y만 경매 신청해서 8천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Y. 아시겠죠? 그래서 갑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X만 할 수도 있고 Y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Y만 경매 신청해서 갑이 다 받아갔을 때 요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죠?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냐? 요거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걸 외워버리면 돼.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물상보정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워.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으로 갑을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있다. 누가 유리하다 말입니까? 물상보정인 밑에 붙어있는 인간이 요 인간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 빌린 사람이다.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러면 병의 위치하고 정의 위치하고 어느 위치를 선택해 유리하다? 정이 훨씬 유리하다고. 어리석게 채무자 밑에 들어갔다가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여기 들어가야, 그죠? 여기 들어가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재산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 핵심이기 때문에. 자,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없다. 물상보정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만 확실히 외우면 된다고. 자, 그러면 3번. 자, 3번에는 정이죠. 정은 물상보정인의 후순위 저당권자 맞죠? 자, 물상보정인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갑을 대위하여 X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런데 5번. 자, 갑이 채무자 X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갑을 대위하여 물상보정인 토지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리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하여간에 36번은 연습을 확실히 하십시오. 자,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청약과 성낙의 특징을 잡았네요. 청약은 여러 사람에게 해도 되고 성낙은 청약을 해온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도 효력이 있다. 이래 맞죠. X. 이번에 성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여러 사람에 대한 성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은 맞네요. 그죠? 정답. 자, 3번에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4월 1일 날 발신을 했고 4월 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근데 발신 후 도달 전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축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구가 뭐예요? 축구. 법적으로 바보 축구 오토바이를 법적으로 뭘 한다?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세 마리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발신 후 도달 전에 요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보가 되어버렸어. 바보.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수령 무능력자. 그래서 요놈의 축구는 혼자서 의사표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 되어 있나?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 쪽에서는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없고 을 스스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갑은 을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을은 갑에게, 을이 갑한테 전화합니다. 갑아, 내가 축구로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축구 아니다. 나는 받은 거로 할게. 그러면 효력이 생겨버린다니까. 아시겠죠? 이 축구도 받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장. 자, 그런데 만약에 축구 옆에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아버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법정 대리인이 을에게 편지가 도달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요렇게. 그럼 아버지가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다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시라고. 그럼 3번을 읽어보시면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축구가 됐다. 그때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돼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X. 자, 4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성낙했다. 자, 대금을 낮추어 성낙하면은 성낙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성낙은 오케이, 응, 이게 성낙이라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성낙이 아니야. 그럼 성낙이 없기 때문에 불성립. 이래 맞다고. 그래서 X. 자, 5번도 중요하죠. 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정하지 않고 을에게 그냥 팔겠다고 의사표시했다. 자, 이거를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자, 대금을 정했다면은 청약. 대금을 안 정했다면 청약의 유인. 들어보셨죠? 그럼 그 말은 갑이 청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을이 청약하도록 갑이 유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유인. 그럼 갑이 유인을 했고 을이 유인을 받아가지고 을 쪽에서 갑에게 1억에 사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을이 청약을 하고 그걸 갑이 다시 성낙하면은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갑이 성낙했다는 말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불성립 이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는 2번만 답입니다. 자, 2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청약과 성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맞습니다. 합치의 동그라미. 자, 합치는 다른 말로 합의. 자, 합의는 사람도 같아야 되고 내용도 같아야 된다. 사람이 같아야 된다. 주관적. 내용이 같아야 된다. 객관적.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성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맞죠? 만약에 청약을 하는 사람이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그 3일이 성낙 기간입니다. 그러면 3일 안에 성낙이 도달이 돼야 돼. 근데 그 3일 안에 성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고. 자, 3번에 보세요. 무의식적 불합의 줄 거세요. 자,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불성립, 합의가 있으면 성립. 불합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근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아시겠죠? 불성립.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 됐다 말은 계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약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3번이 X 정답.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불성립이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은 했고 5번도 중요하죠. 격지자 간에 일이 나왔어요. 격지자 간에. 자, 대화자와 격지자가 있거든요. 대화자. 대화자와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은 격지자가 아니고 대화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은 뭐라고? 격지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자는 계약 성립이 언제 되느냐? 성락에 도달이 되면은 성립합니다. 근데 격지자 간에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격지자 간에. 두 번째, 격지자 간에 성락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이래 물을 수도 있고, 격지자 간에 청약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요거를 분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대부분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은 성락의 도달 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언제? 요거는 성락의 도달 시가 아니고 발신시입니다. 발신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은 성락의 도달 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은 성락의 발신시. 그런데 물음이 전부 다 이래 알고 있는데 격지자 간의 성락의 효력은 언제 생깁니까? 이렇게 물을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성락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곧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락의 발신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격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격분을 해가지고 무조건 발신시 이래 되면 큰일 나. 그래서 민법을 못하는 사람은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야. 흥분. 얼굴이 벌거니 해가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갔어. 아이고, 자기 눈에는 너무 민법이 쉬워. 얼굴이 벌거집니다. 흥분 잘하는 사람. 왜? 혹시 다 맞을까 싶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매기 보니까 30 몇 점 이래 나온단 말이야. 흥분 잘하는 사람. 왜? 흥분하면 안 돼. 차분해야 돼, 사람이. 냉정하게. 그죠? 그래서 격지자가 나오더라도 격분, 흥분을 해가지고 무조건 성락의 발신시 이래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격지자 간이지만은 청약의 효력은 언제 생깁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달시입니다. 도달시. 아시겠죠? 청약의 효력은 청약의 도달시. 요거는 원칙에 따라서 간단 말이야.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5번은 격지자를 물었지만은 청약을 물었죠. 그러면 청약을 물었기 때문에 도달시입니까? 발신시입니까? 도달. 도달. 누가 발신했다? 도달.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신 챙기라. 자,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거예요. 우선 그림을 딱 보고 감을 잡아버려야 돼. 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3월 1일 날. 근데 매매하기 전에 집이 전소됐습니다. 이렇게. 전소. 즉,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 하느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 전에 원시적, 불탔다, 객관적, 전소했다, 전부불능. 이렇게. 그럼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집이 이미 없는데 없는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효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책임은 안 져요. 그런데 갑 때문에 을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갑은 계약상의 책임은 안 지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라.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죠.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책임의 내용은 신뢰 손해를 배상합니다. 뭐라고? 신뢰 손해를 배상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을이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 그거를 배상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집이 불이 탄 줄 몰랐어. 을이 선이야. 그래서 매매했어. 매매하는데 1억을 대출했어. 그럼 1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을은 나중에 집이 불타버렸어. 그럼 을이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대출해서 200만 원 이자를 날렸잖아. 그거를 뭘 한다고? 신뢰손해. 그래서 대출 이자 200만 원 정도는 갚니는 을에게 갚아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원시적 전부불능이 돼야 합니다. 뭐라고? 원시적 전부불능. 자, 그러면 1번. 자, 3번의 1번은 그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그럼 이거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 그래서 옆에서 나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은
담보 책임 문제. 담보 책임.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 후 전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계약 체결 후 전소는 후발적 불능이네요. 맞죠?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위험 부담 문제. 그 다음 4번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역시 3, 4번은 후발적 불능. 근데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 3번은 제3자 방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위험 부담. 4번은 채무자 임대인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잖아. 그러니 채무불이행 문제. 이렇게 간다고. 자, 마지막으로 2번 계약 체결 전에 전부가 수용됐다. 이거는 뭐요? 원시적 전부 불능.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짧지만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쉽죠. 33회. 재작년에 나왔네요. 자, 기억해 보시면 지금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동시행 관계냐. 자, 우리가 동시행 관계가 되려 하면은 동일한 원인에서 생긴 채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원인에서 생긴 채무. 즉 매매에서 생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 이런 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은 잘 보니까 임차인의 반환 의무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원인 자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선후. 자, 그래서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지금 주인이거든요. 임대인입니다. 을이 지금 임차인이야. 물건이 여기 있고 지금 보증금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관계. 자,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특별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 임차권 등기.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거는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선후관계.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등기 말소는 차이가 있다. 2번도 X. 자, 디귿이 정답인데 디귿은 좀 외우세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그 줄 꼽으세요. 좀 어려워요.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상호 명의신탁.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면은 공유 지분권자는 서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동시행 관계라 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요약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됐습니까? 2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